내가 이거를 시험 문제 풀 때 얼마 걸렸나 봤더니 이게 6분 30초 걸렸어요. 다 읽고 푸는데. 근데 이제 그때 느낌을 좀 얘기해 주면, 완벽하게 100% 이해는 안 되는 상태로 문제는 잘 풀리는 그런 지문. 그래서 이건 공부를 꼭 해야 될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제 버려도 돼. 이건 다 납득되지. 버려도 되는 지문이야. 근데 필요한 건 뭐야? 내가 뭘 못했는지를 남기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 부여를 자꾸 하다 보면 잘못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었고 나는 어떤 점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한 게 뭔지. 자, 볼게. 일단 여기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했다에 A, 누리다, 향유하다. 괜찮네. 자유의 몫을 향유하다. 괜찮고 B,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이니까 범죄를 차단하는 거겠죠? 단절이 아니라. 그죠? 그죠? 그래서 13번 문제 답은 2번이었고 이게 정답률이 무려 52%밖에 안 돼요. 13번 문제가 되게 많이 틀린 문제야. 자, 이건 해결했고 보자.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의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 문장을 봤을 때 범죄와 형벌에 관한 책을 썼는데 반향을 일으켰으니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의문이 왜지? 왜? 뭐 때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을까잖아. 그걸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 형벌에 관한 논리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그럼 이 주장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잖아. 형벌에 관한 논리정연하고 새로운 주장이 있는 거고 그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그래서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구나. 그러면 논리정연한 그리고 새로운 주장은 뭘까? 이거잖아.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주장한 건 당시의 계몽주의 사조에 충실히 호응했다. 새로움은 아닌 거지. 있잖아. 이 부분은 새로운 건 아닌 거지. 그럼 얘가 상정한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인간? 이성적 인간을 상정하고 주장한 거. 이건 계몽주의야.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해서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그가 가리키는 거 확인해야지. 그 저울질한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했다. 그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면서 어떤 인간이기도 한 거야?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해서 형벌에 관한 논리정연하고 새로운 주장을 했다는 얘기지. 그치? 어떤 인간을 전제했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해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그럼 여기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 거야?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인 사람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아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해서 자유를 내어놓진 않아.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야, 너 공익을 위해서 너 희생해. 그럼 나한테 뭘 줘야지.
맞잖아. 내가 희생한 만큼 뭘 받아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인간인 거야.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을 읽어낼 때 앞에 있는 이 인간의 내용인 이거를 뭐 해야 돼? 끌고 와야 된다는 거지.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해 자유를 내어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내놔야 될 상황일 때 대가가 필요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랑 바꾸는 거야? 내가 받을 어떤 대가와 자유를 교환해야 되는 거야. 어떤 대가를 받고 자유를 내놓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받아. 그래서 자유를 내놓을 거야. 이게 거의 비슷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지. 그치?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적,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합의했대요. 이익을 저을 줄 아는 인간은 자유를 일부 주었어. 떼어줬어. 자유를 내놨어. 자유가 전체가 이만하면 이 중에 일부만 내놓은 거야. 왜 내놨어?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 연결해야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 자유를 떼주고 받는 건 뭐야?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야. 라고 연결이 되니? 그래서 대가로 받아낸 게 뭐야? 전쟁에서 벗어난. 전쟁에서 벗어나는 대가를 얻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내놨어. 이제 됐지? 어떤 인간이야?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인 거야.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문제는. 막 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모든 문장을 연결해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뚫어내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안 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건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을 연결하지 않은 거. 그렇죠? 그럼 사실은 봐봐. 사실은 이 사이에 이런 말이 들어갔다면,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갔다면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을 텐데, 그죠? 안 넣어준 거야. 불친절하게 쓴 거야. 네가 알아서 연결하라고. 그렇죠? 그래서를 넣으면 더 자연스럽죠.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저마다 할애했다는 게 무슨 의미야? 떼어준 거. 요거. 저마다 떼어준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했어요. 그러면 내놓은 자유를 모두 합친 게 주권이고, 주권자가 이가 가리키는 건 뭐지? 할애한 자유의 총합인 주권인 거지. 그걸 위탁받아 관리한다. 주권자가 이걸 위탁받아 관리한다. 자유를 내놓고 그걸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야. 따라서 결론.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법에 대해 정의했어. 그럼 다시 붙여봐봐. 사회를 형성시키는 조건이 법인 거야. 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이 법인 거야. 그럼 법이 없으면 사회 형성도 안 되고 사회의 지속도 안 된다는 거지. 그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법은 언제 잘 준수되고 형벌은 전체 복리를 위해서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거다 라고 형벌에 대해서 정의해 줬어. 됐니? 전체 복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는 거야. 이 논리 한번 따져봐봐. 법은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그 법을 어겼다는 건 사회의 형성, 사회의 지속에 해를 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연결하면 돼. 전체, 사회.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법을 위반한 자는 사회 형성과 지속을 해치는 자니까 형벌을 가하는 거야.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이 문장이 제일 어려운 문장이야. 저 문장을 연결해 봐봐. 이런 논증으로 형벌권의 행사가 형벌권을 행사하는데 뭐를 넘어설 수 없다? 양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갑자기 양도가 튀어나왔네? 저 양도를 위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뭘 끌고 올까? 자유를 내놨지. 자유를 넘겨줬지. 이게 양도지. 이해됐니? 그러면 내놓은 자유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럼 형벌권을 행사할 때는 사람들이 내놓은 자유, 얼마만큼의 전쟁에서 벗어나는 대가를 받는 만큼의 자유를 내놨잖아. 그 자유를 내놓은 자유를 넘어설 수 없는 거야. 형벌권 행사는. 그러니까 내놓은 자유와 비슷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양도한 범위, 양도의 범위라고 했어요. 양도의 범위. 조금 친절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렸어야 되는 건 여기서 뭘 양도해? 라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고, 여기에 자유의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의미가 살아났어야 되는 거지. 됐죠? 그럼 1문단에서 베카리아가 한 논증이야. 이 논증은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법 위반자에게 설정됐어. 그래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위반한 자는 벌을 받는데 자신들이 내놓은 자유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제한이 있다는 거야. 그럼 형벌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야. 무한정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게 요 얘기가 마지막까지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나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단 가볼까요?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자, 형벌의 의미.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돌릴 수 없어. 당연한 거지. 징역살이 한다고 그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바꿀 수는 없잖아. 물건을 훔쳤다고, 훔쳐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고 그 결과가 뒤바뀌진 않아.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 형벌의 목적은 아니야. 그 형벌의 목적이 뭐냐?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목적이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재범 억제지.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걸 억제시키는 게 형벌의 목적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주어가 바뀌었다니, 범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그렇죠? 형벌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 형벌의 목적은 뭐와 뭐다? 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다른 사람들의 범죄가, 그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다. 이게 베카리아가 본 형벌의 목적이야. 뭐 아니다라고 말한 거 중요해.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됐죠?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만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이가 가리키는 거 다시 끌고 오고. 문장이 좀 어렵지? 한 번만 다시 읽어봐봐. 천천히 다시 읽어봐. 자, 봤어?
이가 가리키는 게 뭐야? 목적이지. 형벌의 목적은 서술어 달성된다. 됐죠? 그럼 형벌의 목적은 달성된다. 지금 내가 하는 게 멈추고 문장을 나눠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의미를 되짚어보고 의미를 살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달성돼? 이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크기만 하면 달성돼. 형벌이 범죄자에게 가하는 손해가 크면 돼. 뭐보다? 손실보다. 그쵸? 단순화하면. 근데 어떤 손실이냐면 그만큼의 손실이에요. 어떤 손실?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 범죄로 얻을 이득. 누가 얻어요? 이득을. 누가 범죄로 이득을 얻어요? 범죄자가 범죄로 얻을 이득만큼이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이잖아. 범죄자가 이득을 얻는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손실을 본 게 된 거잖아. 이해되니?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야. 범죄자가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 이 이득하고 손실하고 같은 말인 거야. 그런데 앞에 붙는 말이 다르지. 범죄자가 얻을 이익. 다시 말하면 공익이 입게 되는 딱 그 이득만큼의 손실. 그것보다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목적이 달성된다. 정리해보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야. 뭐보다 뭐가 더 크면 되냐? 형벌로 가해지는 범죄자의 손해. 이해됐니? 여기도 들어갈 말이 형벌이 가하는 손해는 누구의 손해? 범죄자의 손해. 형벌로 인해서 범죄자가 받게 될 범죄자의 손해가 뭐보다 크면 돼? 범죄자의 이득보다 크면 된다고. 이거보다 크면 된다고. 이 얘기지. 즉 범죄자의 이득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 공익의 손실. 이게 공익의 손실인데 이 공익의 손실이 범죄자의 이득과 같은 거고 이게 조금만 더 크면 형벌의 목적은 달성된다. 즉 재범이 억제될 수 있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되지? 야, 너가 내가 이걸 훔쳤어. 네 시계. 이거 얼마짜리야? 2만 원. 2만 원짜리야. 그래서 2만 원의 이득을 얻었어.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는 2만 원의 손해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2만 원짜리를 훔쳐가지고 내가 일당이 5만 원인데 이틀 동안 갇혀 있었네? 이해돼? 내가 일당 벌 수 있는 게 5만 원이야. 이틀 갇혀서 10만 원 내가 손해 입었어. 범죄자의 손해는 10만 원인데. 범죄자 이득은 2만 원밖에 안 되면 어떤 인간이지?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상정했잖아. 이익을 저울질해서 행동하는 인간을 상정했잖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겠어? 안 저지르지. 그러니까 형벌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형벌이면 되는 거야. 즉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이게 형벌이 가하는 손해잖아.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면 되는지를 말하는 거야. 여기 봐봐. 형벌권을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내놓은 자유보다는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형벌을 목적을 달성하려면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의 손실, 범죄자의 이득보다는 커야 돼. 이 사이에 균형이 필요한 거야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마워. 그럼 니네 이거 되게 중요했다는 거 알겠니? 이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왜 성문법으로 규정돼야 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성문법이 뭔지는 몰라도 성문법이 뭔지 모를 수 있어. 근데 맥락을 보면 저 법은 처벌 체계를 저 법으로 해놨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놓은 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손익관계 이게 이제 이렇게 처리됐어야 돼. 형벌이 가하는
범죄자의 손해가 범죄자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는 이 손익관계가 어디에 나와야 돼? 법에 규정돼 있어야 돼. 예를 들어볼까? 얘들아, 범죄자의 이득보다 형벌이가 하는 범죄자의 손해가 더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면 불공정한 거래를 했어. 그래서 대기업이 불공정한 거래를 해서 하도급 기업들한테 막 제품 밀어주고 막 이랬는데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익은 수백억 대인데 벌금은 5천만 원이야. 범죄 예방 돼, 안 돼? 억제 돼, 안 돼? 안 되잖아. 많이 봤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형벌이 너무 약하다고. 안 떠오르는 거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얘기인데 이걸 보고는 그 얘기 안 떠오르는 거야. 이 손익관계에 대해서. 요건 이제 납득되셨죠? 두 번째는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처벌 체계가 주어고 처벌 체계는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 그 처벌의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범죄를 뭐 하기 위해서야? 막기 위해서야. 그래서 형벌의 목적이 뭐였어?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고 그 같은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거니까 범죄를 가로막는 방어벽으로의 형벌이야. 형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동현아 넘나들어서 오가면서 연결해냈을 때 보이지 않는 맥락이 보이는 거야. 그걸 해내야 글이 읽히는 거라고. 이런 글이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과학기술 지문은 그냥 거저먹는 거야. 그냥 찾으면 끝나, 사실은 대부분. 그리고 찾는 문제만 거의 대부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단 말이야. 봐봐. 이 울타리의 높이는, 이 울타리는 방벽의 높이다. 그치? 방벽의 높이.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질문. 살인이 높아, 절도가 높아? 살인이 높겠지. 왜 높은지 손익관계로 설명할 수 있니? 살인이라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공익의 손실이 더 크겠지. 범죄자의 손해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클 수 있으니까 이 벽이 높아야 돼. 범죄자의 손해의 벽을 더 높여야 돼. 살인이라는 손실과 절도라는 손실에서 결국 공익의 손실이 살인이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까 범죄자의 손해도 훨씬 더 커야 되지.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더 커야 되고 그만큼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더 높은, 더 많은,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는 거야. 됐음?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같은 말 한 번 더 했지. 그러니까 살인이 공익을 더 많이 훼손하는 거네. 그래서 더 울타리 방벽이 높겠구나.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했으니까 그것이 뭐야? 이거 비례하는 거. 공익의 훼손 정도에 비례하는 것을 넘어서는 처벌이야. 니네 이렇게 연습해야 돼. 지시어 연결하면서.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이건 과한 처벌인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서로 다른 피해를 일으키는 두 가지 범죄가 있는데 똑같은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한 번만 더 읽어봐, 이 문장. 마지막 말이 좀 어려웠어. 어렵긴 뭘 어려워. 앞에 거랑 연결하면 되지. 살인하고 절도하고 어떤 게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개의 범죄잖아. 근데 살인죄랑 절도죄랑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면, 똑같은 양으로 형벌을 하면 살인의 억지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반대일 수 있어. 둘 다 사형이야. 둘 다 사형! 그럼 뭐가 되지? 이거지.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이지. 절도에 대해서 사형. 징역 200년. 그럼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이지. 그럼 포갑이고 불필요한 처벌이지. 그래서 상이한 피해를 일으킬 때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면 안 돼.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돼. 무거운 죄. 자, 기억에 대한 설명. 1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풀어봐봐. 뭐야, 어디 갔어? 11번은 어디 갔니? 좀 전에 있었는데. 여기 있나? 여기 있다. 기억에 대한 설명.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 울타리와 재범 방지 역할을 하지.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처벌체계.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되지. 그치? 공익을 훼손하는 정도에 따라서가 이 말이니까.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하는 거지. 그치?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되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포갑이며 불필요하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효과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없어. 됐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 이거는 많이 안 틀리는 문제. 됐죠? 쉽게 풀 수 있는. 그래서 기억 읽은 그 문단에서 끝나고 와서 푸는 게 제일 바람직했을 거고. 그럼 이제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춰서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그럼 이제 제도 운용에 대한 얘기야. 근데 어떤 사실에 맞추래? 인간은 감각적이다 라는 사실에 맞춰서 제도를 운용하지. 됐지? 감각적인 인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져야 되는 거야. 인간이 감각적이다? 그거에 맞춰 형벌 제도를 운용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뎌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이 문장의 의미, 잔혹한 형벌 계속하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됐죠? 그럼 잔혹한 형벌이 효과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근데 애초에 없어? 결국엔 없어져.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거지. 무뎌져서 마침내고 이게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감각이 무뎌진다고 그 얘기지? 인간의 감각이 무뎌져. 그렇잖아.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강한 형벌, 잔혹한 형벌이 아니라 지속. 얼마나 지속하는가. 효과 있는 형벌은 지속성인 거야.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즉 죽는 장면을 목격한 경험은,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이거죠. 지속하는 거.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오래오래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베로니카의 주장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잖아. 그럼 여기 얘기는 새로울 게 없네. 결국 효과가 큰 것, 인간의 정신의 효과가 큰 건 강도 아닌 지속. 잔혹한 형벌이 아닌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여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 이게 이제 글이 좋은 글인 거야. 여기 봐봐. 지금 이 말이 처음 봤니?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 그게 뭐야? 자유를 내놨잖아. 더 중요한 걸 지키려고 전쟁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살려고
자유의 일부를 내놓고 법이라는 걸 지키며 살잖아. 이해되니? 법을 지키며 사는 게 자유를 내놓은 거잖아. 그래서 전쟁에서 벗어나고 혼란에서 벗어나게 내놓았는데 더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자유의 생명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거. 희생한 자유에는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즉, 내놓은 자유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형벌에서 생명을 내놓지는 않았다는 거야. 생명 주고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거기 얘들아 집중해보고 1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있잖아. 주권자가 결국 국가란 말이야. 국가, 정부. 걔네들이 내놓은 자유를 관리하는데 목숨까지는 관리하지 않는 거야. 목숨까지 내놓진 않는다고. 그러면 그게 사형이잖아. 이게 사형. 목숨을 내놓는 거.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했어. 그래서 휴머니스트로 불린대. 사형을 반대한 사람인 거지. 그치? 일로 와봐. 내놓은 자유가 있고 그것이 형벌권의 행사가 이거보다 클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절대로 내놓은 자유에는 뭐가 포함될 수 없어? 여기에는 생명은 절대 포함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형벌권의 행사에서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없애는 사형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의 입장인 거지. 베카리아의 입장. 휴머니스트로 불리는 이유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서 사회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준다는 응보주의를 벗어나서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응보주의에서 벗어난 거야.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기초도 마련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 풀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베카리아의 관점 아닌 거. OX 할 수 있지?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법이 조건이잖아. 그쵸? 이 똑같은 문장을 여러분이 찾아내느냐, 저 말 그대로 있느냐. 1문단 밑에서 5번째 줄에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이지. 그게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잘 지켜지는 거고 그걸 유지될 땐 법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 말. 사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를 지속하는 거잖아. 똑같은 말은 안 보여. 똑같은 말 찾다가 망하는 거야. 그렇죠?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오케이. 이성,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타산적 존재, 타산이 계산을 따진다는 거야. 감각적 존재는 기억에 남지.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잘 봐봐. 개개인의 국민이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니? 안 되지. 주권자는 따로 있지. 맥락상 따로 있지. 선생님, 제가 주권자잖아요. 라고 반응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한 게 아닌 거지. 자기 상식으로 문제에 접근한 거지. 틀렸네?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이게 얘가 주권자가 아니라고. 주권자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탁한 자유의 일부를 넘겨준 걸 관리하는 자야.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그렇죠?
그래서 형벌의 강도는 오래 남지 않는다고 했어.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됐죠? 자유가 양도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어. 맞는 말이었고. 정답률 48%짜리로 내려갑니다. 12번. 이거 한 번만 더 풀어보실래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래요? 뭐가 적절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 번만 더 풀어보세요. 선택지 읽을 때 이렇게 이제 괄호 한번 해볼게.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 공리주의 이거 맞아? 이거? 이게 공리주의 입장이야? 본문에 나온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거잖아. 틀렸네. 사형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뒤에 말은 맞을 수 있어. 예방주의니까. 그쵸? 예방주의 입장에서 폐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느냐에 대해서 베카리아가 그렇게 봤을까? 효과가 감소하지. 그치? 그래서 마침내 무뎌지지. 그럼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 2번을 정말 많이 고른 거라 이해돼? 그러니까 효과가 없네 라고 쉽게 처리한 거야. 그러니까 사라지다. 마침내라는 그 문장에 이 부사어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보고 무뎌져도 생각해보자. 그 문장에서. 한 번 더 봐봐.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에 사회 일반은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에 사회 일반은 그에 무뎌져 마침내 그걸 봐도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했으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 맨날 보다가 효과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치? 효과가 없음으로는 아니라고요. 그쵸?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이랬네. 그러면 기억에 영원히 각인된다고 했니? 일시적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했지? 사실 아니고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 이걸 연결해야 돼.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 이게 뭐야? 생명이지. 생명을 내어주고 내 생명을 넘겨줘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계량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는 맞는 말인 거지. 합의가 안 된다. 계약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된다. 그럼 사회계약론이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봐.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계약론자로도 이해된대. 그럼 큰 가치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는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제도 자체가. 4번 답.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자,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입장이 베카리아 입장이니? 이건 거기 나오는 응보주의지, 응보주의. 그치? 이건 응보주의 얘기잖아. 피해가 회복되니? 베카리아가 봤을 때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 그 머릿속에 안 남지, 그치? 2문단 첫 번째 문장.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그럼 형벌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베카리아 관점 아니었어. 그리고 뒤에 거,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겠지? 이건 맞는 말이지.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오랜 시간 가둬두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 무기징역엔 찬성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사형제도가 있지만 시행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뭐 하자? 그거 바꾸고 징역 300년. 뭐 하면 징역 100년. 괜찮지 않니?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잖아. 그쵸? 자, 봐봐. 문제가 어때? 깔끔해. 보기도 없어. 완급 조절을 해준 거야. 좀 쉽게 풀라고. 그치? 이거 꼭 다시 꼭 읽어보시고 이 손익관계로 이해할 수 있게 등호 부등호의 관계로 이것들을 다시 이해해보시고 정리해보세요.
지문은 마음속에 남기지 말고 읽을 때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